우리 이제 문단을 보는데, 우리 문단을 보기 전에 맨 앞에 문단관을 보기 전에 맨 앞을 넘겨주시면 방법론이 있을 거예요. 우리 이제 지난번에 봤던 거, 방법론. 거기에서 이제 일반론을 우리가 첫 시간에 설명을 했죠. 그러면 이제 구조론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 우리가 지금 이제 지난 시간부터 이번 시간까지 설명한 거는 문장과 문단을 어떻게 볼 것이냐. 결국 문단도 문장의 연장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문장을 읽는 방법이나 똑같은데, 물론 문단과 문단을 읽는 것도 똑같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글을 읽을 때, 글을 읽기 전에 해야 될 두 가지 과정이 있어. 첫 번째는 하나의 과정이 있는데, 이제 흔히 여유를 가져라 라고 이제 제가 얘기를 하는 건데, 지문을 읽기 전에 일단 그 지문에 해당하는 문제들을 먼저 보는 겁니다. 문제를 읽으라는 게 아니야. 지금 이제 우리가 통지문을 볼 때 전체 지문 0번이라고 할게. 전체 지문을 읽기 전에 뭘 하느냐? 문제 확인합니다. 문제를 읽어보라는 얘기가 아니야. 그 문제 확인은 뭘 말하는 거냐면, 그림, 도표, 혹은 그래프. 지금 문제 중에서 그림이나 도표나 그래프가 있는지를 확인을 하세요. 만약에 제 문제 중에 그런 게 있으면 당연히 그 그래프나 그 그림, 도표는 지문을 읽는데 여러분들에게 많은 힌트를 줄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지문을 보기 전에는 그림, 도표, 그래프 확인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앞부분, 이제 본문을 읽으면서 앞부분 처리를 분명히 할 것. 앞부분 처리가 뭘 말하는 거냐면, 앞부분은 보통 1에서 3문단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앞부분 처리는 글의 구조를 추측하는 것. 지금 이 글은 어떤 거를 중심으로 설명할지를 판단하는 것. 어디를 통해서? 앞부분 1에서 3문단까지를 통해서. 그래서 지금 우리 맨 앞에 보면 구조론을 좀 설명을 하는데, 글의 구조는 크게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부분을 읽을 때 지금 이 글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생각해 달라는 거야.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을 읽을 때 보다 좀 수월하게 내용을 정리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뭐라고 되어 있어? 설명 대상이 여럿인 거. 설명 대상이 여럿일 때는 이건 핵심이 하나밖에 없어. 그 설명 대상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A, B, C 세 개를 설명을 해. A는 뭐다, B는 뭐다, C는 뭐다 이렇게 설명을 했단 말이야. 그러니 이 글에서의 핵심, 그러니까 내 머릿속에 남아야 되는 것은 A, B, C의 공통점과 차이점이구나. 그렇게 그치면 안 돼. 무슨 말이냐면 A, B, C의 공통점은 뭐고, A, B, C의 차이점은 뭐고, 조금 더 세분하게 들어가면 A와 B의 차이점은 뭐고, B와 C의 차이점은 뭐고, 혹은 A와 C의 공통점은 뭐고, B와 C의 공통점은 무엇인지가 내 머릿속에 남아있어야 돼. 그게 글을 제대로 읽은 겁니다. 설명 대상이 여럿이니까 공통점과 차이점 핵심이겠구나? 아니야. 그래서 그 공통점과 차이점이 뭔데? 에 대해서도 내가 대답할 수 있어야 돼. 언제? 글을 다 읽고 난 다음에. 무슨 말이냐? 지금 앞부분을 통해서 이 글이 설명 대상이 여럿이구나, 그렇지 않구나를 판단할 수 있어? 그럼 지문을 끝까지 다 읽었어. 그래서 여기에서의 핵심은 A, B의 공통점은 뭐고, B, C의 차이점은 뭐고,
AC의 공통점은 뭐고, 아, 그래, 이렇게 머릿속에서 정리가 되고, 이렇게 우리가 스스로에게 답변할 수 있어야 글을 제대로 읽은 것. 두 번째는, 거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두 번째는, 원리 및 과정으로 되어 있지 않아? 원리 및 과정에서 중요한 건 순서와 인과입니다. 그것이 머릿속에 있어야 돼. 다시 글을 읽기 전에 먼저 그림이나 도표, 그래프가 있는지를 확인해 주시고, 있으면 본문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할 거야. 아직 우리가 그런 게 없으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앞부분을 읽었어. 1문단이 됐든 혹은 3문단까지 해서 있든, 그러니까 3문단까지 했다는 얘기는 문단이 이것보다 더 길은 거야. 한 7개, 8개가 됐을 때. 보통 한 5개, 6개 정도까지는 1문단, 그리고 조금 더 치자면 2문단 앞부분을 통해서 이 글이 무엇을 설명할지 우리가 머릿속에서 정리할 수가 있어. 근데 글의 구조는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하나를 추가하자면 문제 해결식이 있는데, 이 문제 해결식도 크게 여기서 벗어나지가 않아. 혹은 문제 해결인 거니까, 해결식인 거니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가는 과정을 제시해 줄 수 있겠죠? 여기. 그래서 글은 크게 이렇게 두 가지로 여러분들이 구분해서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 문단으로 돌아올게요. 지금 이제 요거를 확인해 볼 거야. 그래서 이제 문단으로 돌아옵니다. 문단간 첫 번째, 지금 이제 문단 2개가 되어 있는데, 우리 첫 번째 문단은 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 백열전구는이라고 했으니까 백열전구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죠. 백열전구에다가 네모 쳐주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단을 봐. 두 번째 문단은 뭐라고 되어 있어? 형광등에 네모 쳐줘. 그러면은 1문단에서는 백열전구에 대한 설명을, 2문단에서 형광등에 대한 설명. 그러니까 설명 대상이 어떻게 된 거야? 설명 대상이 2개로 된 거죠. 2개로. 그러니 지금 이 2개의 문단에서 핵심적인 내용은 뭐라는 거야? 핵심적인 내용은 백열전구와 형광등의 공통점과 차이점. 이 글에서 핵심 내용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자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1문단을 통해서 바로 알 수 없겠죠? 왜냐? 1문단에서 백열전구만 쭉 얘기를 했으니까. 2문단 딱 들어가니까, 지금 백열전구랑 형광등 이 2개를 견주고 있는 거구나. 비교 대조하고 있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근데 설명 대상이 2개만 있으면, 이게 생각해봐. 여러분들에게는 어려울 수 있겠지만, 물론 어렵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고3을 기준으로 본다면 쉬운 거잖아. 설명 대상이 하나가 더 나와요. 뭐가 나오냐? LED가 나옵니다. 이제 그 뒷문단에. 설명 대상 3개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되는 거죠. 그리고 재밌는 건 요 첫 번째 문단 끝을 보시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끝을 보시면 지금 백열전구의 한계가 나와. 그런데 이제 두 번째 문단입니다. 형광등에 대한 얘기를 읽다 보면 끝부분에 뭐가 나오냐? 형광등의 장점이 나옵니다. 다시, 지금 1문단 끝에서는 백열전구의 한계를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2문단 끝에서는 형광등의 장점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바로 뭐가 될 수 있겠어? 문제 해결이 되는 거죠. 무슨 말이야? 백열전구의 한계를 뭐가 극복해 준 거야? 형광등이 극복해 준 거야. 그러면 이제 아까 그 다음에 뭐 나온다 그랬어? 지금 형광등 다음에 어떤 거 나온다 그랬지? LED. 그럼 LED는 또 뭐가 되겠어? 형광등의 단점이나 한계를 극복해주는 무언가가 있어야겠죠. 아까 설명할 때 지금 글의 전개 방식, 글의 구조를 알면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 그 다음에 설명 방식, 여기서 많은 힌트를 얻을 수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글을 읽는다는 얘기는, 한 편의 글을 읽었어. 그럼 여러분이 뭘 할 수 있어야 되느냐?
이 글에서는 이런 구조로 내용이 전개되고 있었구나.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핵심이구나. 라고 하는 것이 머릿속에 이제 정리가 돼야 돼. 그게 일종의 이제 뭐라고 보면 돼? 요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건 한번 여러분들 읽어보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도 보니까 지금 대략적인 설명, 글의 구조에 대해 설명했으니까 끝난 거야. 세부적인 핵심 정보들 중에 핵심적인 정보만 나눠주면 되는데 넘어갑니다. 지금 문제를 보시면 먼저는 백열전구 자체에 대한 설명인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를 보면 백열전구는 형광등과 달리 라고 했으니까 지금 요 두 번째 문제가 지금 이제 핵심 문제라고 볼 수가 있는 거지. 백열전구와 형광등을 지금 비교 대조하고 있는 선택지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건너뛰기를 했죠. 백열전구는 직접 빛을 얻기 때문에 형광등보다 발광 효율이 높게 나타나지만 수명은 형광등보다 짧다. 이렇게. 그럼 또 형광등은 필라멘트에서 달리라고 되어 있으니까 직접 빛을 얻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접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거는 이제 해보세요. 넘어갑니다. 이거 쉬운 거니까 넘어가는 거야. 요거를 이제 설명을 하죠. 두 번째 거. 요 1번은 과제입니다. 1번은. 어렵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에게 집에서 한번 해보시면 내가 왜 이렇게 설명했는지를 여러분들 바로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두 번째가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는데 이거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어떤 구조랑 똑같은 거냐면 명제와 사태 대응했던 거 생각나? 다시 지난 시간에 명제와 사태가 대응이 됐던 거고 이 명제는 다시 의미 있는 명제와 의미 없는 명제. 의미 있는 명제는 참과 거짓으로 나눠볼 수 있었다. 이거 썼던 거죠. 그런데 지문에서 설명 순서가 어떻게 돼 있어? 얘 설명하고 얘 설명하고 얘 설명했던 거지. 지문에서 설명 순서가. 그러니까 이 순서를 뒤집은 거란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혼란을 가중시켰던 지문이었어요. 얘도 그래. 지금 이 지문도 얘랑 유사한 방식으로 전개가 되고 있다. 오케이? 그래서 지금 요 2번을 제가 한 5분? 두 개 문단이니까 제가 한 3분에서 5분 드릴 테니까 지금 요 2번이에요, 2번. 요 2번을 읽고 한번 문제를 풀어봅니다. 봅시다. 추론은 먼저 이제 추론에 대한 설명을 하네요. 추론은 이미 제시된 명제인 전제를 토대로 전제를 토대로 다른 새로운 명제인 결론을 도출하는 사고기예요. 결론을 도출하는. 논리학에서는 어떤 추론의 전제가 참일 때 결론이 거짓일 가능성이 없으면 그 추론은 타당하다. 지금 이제 추론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 전제가 참일 때 결론 거짓일 가능성이 없대. 그럼 결론도 뭐라는 거야? 거짓일 가능성이 없다는 게 결론도 뭐라는 거야? 참이란 얘기잖아. 봐봐. 우리가 이제 머릿속에 정리한다고 했잖아. 정리한다고 할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혹은 쉽게 바꿀 수 있는 표현으로 바꾸면 그만큼 글이 제대로 이제 처리가 되고 있다라는 얘기인 건데 생각해보면 전제가 참일 때 결론이 거짓일 가능성이 없다라고 기억하는 것보다는 전제가 참일 때 결론도 참이다라고 기억하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되죠. 그렇게 이제 정리해 주는 것이 좋은 거예요. 없으면 그 추론은 타당하다고 말한다. 그러면 봐봐. 타당하다라고 얘기를 했으니 추론에는 타당한 추론이 있는 거고 물론 아직 직접적으로 언급이 되지 않았어. 타당한 추론이 있다고 얘기를 했으니 어떤 추론도 타당하지 않은 추론도 있다고 생각을 해야지. 계속 봅니다. 서울은 강원도에 있다. 따라서 당신은 서울에 가면 강원도에 간 것이다 라는 추론은 이제 추론 1이 됐네요. 추론은 전제가 참이라고 할 때 결론이 거짓이 되는 경우는 전혀 생각할 수 없으므로 타당하다. 그래, 타당한 추론의 예인 거예요. 추론 1. 계속
반면에 비가 오면 길이 젖는다, 길이 젖어 있다. 따라서 비가 왔다라는 추론은 전제들이 참이라고 해도 결론이 반드시 참이 되지는 않으므로 타당하지 않은 추론. 타당하지 않은 추론은 지금 뭐라 돼 있어? 추론 2가 되는 거네. 일문단은 추론에서 타당한 추론하고 타당하지 않은 추론을 추론 1과 추론 2를 통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넘어갑니다. 이제 두 번째 문단이에요.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어. 이제 두 번째 문단에서요. 추론 1의 전제는 실제에서는 물론 거짓이다. 그렇지, 아까 추론이 뭐였는데? 서울이 강원도에 있다는 얘기인 거지. 서울은 서울에 있죠. 그러나 혹시 행정구역이 개편되어 서울이 강원도에 속하게 되었다고 가정하면, 다시 지금 추론 2에 대한 실제에서는 거짓이라는 설명이 추가가 돼서 되었다 가정하면 추론 1의 결론은 3일 수밖에 없다. 반면에 추론 2는 결론이 실제로 참일 수는 있지만 반드시 참이 되는 것은 아니다. 다른 이유로 길이 젖는 경우를 얼마든지 상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추론이라고 추론 1의 차이는 실제에서 물론 거짓일 수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요 면에서 요 두 가지가 서로 다르게 연결되는 거지, 다름으로. 추론 1은 실제에서는 무조건 거짓. 추론 2의 경우는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고, 지금 이렇게 된 거잖아. 계속 추론 2와 같은 추론은 비록 타당하지 않지만, 그렇죠? 전제가 참일 때 항상 참은 아니었어. 반면에 추론 1의 경우는 참일 때 항상 참이야. 타당하지 않지만 결론이 참일 가능성이 꽤 높다. 그렇지. 이거 뭐가 지금 참일 수는 있지만 참이 되는 것은 아니다. 참일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인 거구나. 얘는 얘랑 이렇게 같은 걸로 연결이 되겠네. 그런 추론은 개연성이 높다고 말한다. 그럼 얘는 뭐인 거야? 얘는 개연성이 높은 추론이 되는 거야. 계속 봅니다. 결론이 참일 가능성이 낮은 추론은 개연성이 개연성이 높다고 했으니까 지금 추론이 다 저렇게 되는 거야. 개연성이 높은 추론하고 낮은 추론이 있는 거지. 한편 추론이 타당하면서 전제가 모두 실제까지 참이기만 하면, 여기서 주의해야겠네. 지금 앞에서 추론 1은 뭐였어? 미안. 여기, 잠깐. 이거 잘못 정리했어. 봐봐. 지금 추론 2가 이거 구체적인 사례였죠? 그래서 추론 2가 뭐였냐면 개연성이 높은 거라고 얘기를 했어. 결론이 참일 가능성이 낮은 추론. 그러면 지금 추론 2가 개연성이 높은 추론이지, 추론 2를 다시 개연성이 낮은 추론으로 나눌 수 있다가 얘기가 아닌 거지. 지금 설명 순서는 이렇게 진행되고 있지만 지금 이 부분에서는 어떻게 순서가 바뀌어야 돼? 타당하지 않은 추론은 개연성이 높은 것과 개연성이 낮은 게 있는데, 이 개연성이 높은 거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뭐였냐면 추론 2가 개연성이 높은 거에 해당하는 거였잖아. 됐어? 여기도 마찬가지지. 한편 나면 뭐 하기로 했냐면 지금까지 나온 내용을 머릿속에서 정리하고 그 다음에 읽기로 했던 거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정리가 됐어. 한편 추론이 타당하면서도 전제가 모두 실제로 참이기까지 하면, 저기다 이제 내가 노란색 분필로 굵게 표시한 이유가 뭐였냐면 지금 추론 1의 경우는 실제가 참이어서 거짓이었어. 그렇지, 얘는 실제가 거짓이었어. 실제가 거짓이었단 말이야. 그 추론은 건전하대. 그럼 얘와 같은 방식이지. 타당하지 않은 추론은 어떻게 되는 거야? 건전한 추론과 건전하지 않은 추론이 있는 거죠. 그럴 때
건전한 추론은 어떤 거였어? 건전한 추론은 실제까지 참이야. 얘는 실제까지 참인 것이 건전한 거고 실제가 거짓인 것은 건전하지 않은 것.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뭐였던 거냐면 추론 1이 이제 여기에 해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뒷부분에서 지금 먼저 추론 1, 추론 2 이렇게 구체적 사례를 얘기했는데 뒷부분에서 그 추론 1에 대한 설명하고 추론 2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이제 뒤집어져야 됩니다. 문제 봅니다. 1번. 개연성이 보통의 경우보다 높은 경우는 뭐에 대한 거예요? 개연성이 높은 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네. 타당한 추론이 될 수 있으면 맞아 틀려. 다시. 선택지는 지금 이 지문에서의 키워드가 적절하게 배열되는 건지를 보는 거라고 얘기했어. 뭐에 대한 설명이에요? 개연성이 보통의 경우보다 매우 높은 경우는 지금 개연성이 높은 추론에 대한 얘기인 거지. 개연성이 높은 거는 타당하지 않은 추론인 거고 여기에 해당하는 건 추론 2야. 그런데 타당한 추론이 될 수 있으며 맞아 틀려? 그렇지. 타당한 추론이 아니라고 되어 있는 건데 틀린 거지. 계속 타당한 추론 중 전제가 실제로 참이 아닌 경우 전제가 타당한 추론 중 실제로 참이 아닌 거 건전하지 않은 거죠. 타당하지 않은 추론 중 뒤에가 아예 말이 되냐 안 되냐? 말이 안 되지. 지금 이 두 개를 이렇게 뭐 합쳐놓은 거니까. 두 번째입니다. 지금 우리가 본문에서 사례가 두 개가 나왔죠? 본문에서 사례가 추론 1하고 추론 2가 나왔어. 2번 문제를 보니까 2번도 사례로 시작하네. 그러면 이 사례를 보고 뭘 판단해야 될까? 우리가 구체적 사례를 잘 읽어내야 한다는 건 뭐 때문이었냐면 문제에서 걔와 유사한 사례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걔를 잘 봐야 된다고 얘기를 했단 말이야. 지난 시간까지. 그러면 이번 문제에서 우유를 먹으면 키가 큰다 구체적 사례가 나왔으니 이 사례를 보고선 추론 1에 해당하는 것인지 추론 2에 해당하는 것인지를 판단해야죠. 그럴 때 지금 여기까지 이 추론하는 이 양상은 추론 1에 가까워 추론 2에 가까워 추론 1에 가까워 추론 2에 가까워 그렇지 추론 2잖아. 지금 이 사례는 추론 2에 가까우니 지금 이 설명은 뭐에 대한 설명이어야 되는 거야? 추론 2에 대한 설명이어야 되는 거죠. 추론 2 여기였어. 같은 추론은 개연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지 개연성이 높기 때문에 건전한 추론이야. 맞아 틀려? 개연성이 높지만 타당하지 않은 추론이잖아. 건전한 추론은 타당한 추론에 해당하는 거니까 이 부분이 틀렸네. 이와 같은 추론은 먹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맞고 뒷부분이 틀렸다. 됐죠? 넘어갑니다. 여기 같이 읽어볼게요. 요거는 이제 그거랑 유사하지. 지금 또 에벌런치 광다이오도 얘기했으니까 요 얘기를 한번 해볼까? 비문학 제재가 총 5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면 요거를 이제 독서라고 교과목에서는 얘기를 해요. 비문학 제재가 총 5가지가 있어. 인문, 이제 사회, 예술. 이게 한 가지야. 인문 하나, 사회 하나, 예술 하나. 그리고 과학, 기술.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5가지야. 인문, 사회, 예술, 과학, 기술. 이렇게 5가지 제재가 있는데 내가 이 제재를 1번하고 2번하고 나눈 이유가 뭐 때문인 거냐면 얘네들은 주로 뭐와 관련되느냐? 설명 대상이 여럿인 것과 관련이 됩니다. 그리고 요 과학하고 기술 지문은 대체적으로
원리 및 과정으로서 내용을 전개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여기서의 정보량이 훨씬 더 많을 수밖에 없거든. 그래서 과학 지문이다 그러면 원리와 과정 순서가 여기서 중요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주는 것도 좋다는 거야. 물론 최근에는 요 사회 지문에 뭐가 있냐면 경제가 있어요. 이 경제는 여기에 해당됩니다. 경제 지문은 원리와 과정이야. 그래서 문제를 어렵게 낸다 그러면 아까 비문학 모의고사에 세 지문 나온다고 했잖아. 과학기술 지문 하나, 둘 중에 하나야. 그 다음에 경제 지문을 넣어줍니다. 그래서 비문학이 어려운 거야. 이 5가지 제재, 유형 중에서 어려운 게 이렇게가 어려운 거거든. 나머지는 사회가 아니라 경제가 어려운 겁니다. 나머지는 안 어려워. 이 얘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 저기 세 번째 문제가 이제 기술 지문이기 때문에 여기서 앞에서 봤던 우리가 앞에서 봤던 LFIA 키트 그거와 똑같아요. 인과, 순서 그것이 이 지문에서의 핵심이다. 그러면 마찬가지 여기서 이제 구분해야 될 정보 조금 덜 중요한 정보는 이 과정하고 순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정보는 좀 덜 중요한 정보. 지문이 좀 길긴 하죠? 그래서 지금 요 지문을 읽고 일단 순서를 머릿속에다가 좀 기억하려고 한번 해보고 그러고 하는데 문제에서 혹시라도 세부적인 내용을 묻는다면 그 세부적인 정보가 어디에 있는지 좀 확인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거기에 있는 2개 문제도 여러분 지금 풀어주기 바랍니다. 봅시다. 에벌렌치 광다이오드는 크게 흡수층, 에벌렌치 영역, 전극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시. 지금 아까 구도 이런 말이 아니죠? 그런 말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막 그림으로 표시하지는 않아도 대신에 얘네들은 이게 있구나 정도로 처리해주면 됩니다. 흡수층에 충분한 에너지를 가진 광자가 입사되면 이제 조건인 거잖아. 조건에 따라 당연히 결과 달라지는 거지. 그래서 지금 먼저 흡수층에 광자가 입사가 되면 전자와 양공쌍이 생성될 수 있다. 전자와 양공쌍이 생성된대. 이때 입사되는 광자 수 대비 생성되는 전자 양공쌍의 개수를 양자 효율이라고 한대요. 지금 광자수 대비 지금 생성되는 쌍의 개수. 소자의 특성과 입사광의 파장에 따라 결정되는 양자 효율은 에벌렌치 광다이오드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 성능에 영향을 미친대, 얘가. 그런데 이 양자 효율은 뭐에 따라 다르래? 소자의 특성, 그 다음에 입사광의 파장에 따라 다를 수 있대. 근데 지금 앞에서는 이제 뭐 얘기한 거냐면 에벌렌치 광다이오드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순서 얘기하고 난 다음에 양자 효율에 대한 설명을 했습니다. 넘어갈게요. 2번째 문단이야. 흡수층에서 생성된 전자와 양공은 그러니까 이제 동그라미 2번 다음이네. 각각의 양의 전극과 음의 전극으로 이동하며 얘는 각각 이렇게 이동한대. 이 과정에서 전자는 에벌렌치 영역을 지나게 된다. 이그저 나왔으니까 앞에 있는 거 확인해야죠. 뭐 말하는 거예요? 에벌렌치 영역을 말하는 거죠. 에벌렌치 영역. 이곳에는 소자의 전극에 걸린 역방향 전압으로 인해 강한 전기장이 존재하는데 역방향 전압, 그 다음에 전기장이네. 이 전기장은 역방향 전압이 클수록 커진대. 뭐가 커진대? 전기장이 커진대. 이 영역에서, 에벌렌치 영역에서 전자는 강한 전기장 때문에 급격히 가속돼요. 다시. 지금 여기에서는 에벌렌치 영역에 대한 설명을 했던 거죠.
이 영역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건데 앞에서 설명이 뭐였냐면 1, 2, 3 과정이었단 말이에요. 순서였다고. 그리고 에벌렌치 영역을 지나는데 이것 때문에 결국에는 에벌렌치 영역에서 어떤 현상이 벌어져? 이것 때문에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 거야? 여기까지 읽었잖아. 가속된다는 얘기인 거지. 지금 전극을 지나게 되는데 에벌렌치 영역에서 가속이 된대. 이후 충분한 속도를 얻게 된 전자는 에벌렌치 영역의 반도체 물질을 구성하는 원자들과 충돌하여 속도가 줄어들며 새로운 요거 주의해야죠. 새로운 전자 양공쌍을 만드는데 이거 왜 주의해야 돼? 지금 전자 양공쌍을 만드는 거 왜 주의해야 될까? 이거 왜 주의해야 돼? 새롭다라는 얘기는 어떤 때 쓸 수 있어? 기존에 무언가가 있어야지 새롭다라고 쓰는 거 아니야? 기존에 아무것도 없으면 새롭다라고 잘 안 쓰잖아. 무슨 말이냐면 이미 어디야? 흡수층에서 전자 양공쌍이 만들어진 거잖아. 지금 흡수층에서도 전자 양공쌍이 만들어지는 거고, 그리고 어디에서도 에벌렌치 영역에서도 전자 양공쌍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인 거지. 그러니까 에벌렌치 영역에서 만들어지는 전자 양공쌍하고 흡수층에서 만들어지는 전자 양공쌍이 구분이 되어야죠. 그래서 볼게요. 이 현상을 충돌 이혼화라 부른다. 새롭게 생성된 전자와 기존의 전자가, 그럼 기존의 전자 뭘 말하는 건데? 어디에서 만들어진 거야, 이거? 기존의 전자는 어디서 만들어진 거야? 그렇지, 흡수층에서 만들어진 거. 기존의 전자와 같은 원리로 전극에 도달할 때까지 에버렌치 영역에서 다시 가속되어 충돌 이온화를 반복적으로 일으킨다. 그 결과 전자수가 크게 일어나는 것을 에버렌치 증배, 이것이 오고. 에버렌치 증배라고 부르며 전자의 수가 늘어나는 정도, 즉 에버렌치 영역으로 유입된 전자당 전극으로 방출되는 전자의 수를 증배계수라고 한다. 결국에는 에버렌치 증배계수랑 어떤 거야, 이거? 비례관계에 있는 거지. 무슨 말이냐면 에버렌치 증배가 커지면 커질수록 뭐도 커지는 거야? 증배계수도 커지는 거잖아. 맞아?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앞에서 흡수층에서 만들어지는 것을 뭐라고 얘기했어? 거기서 개념 하나 나왔잖아. 흡수층에서 만들어지는 개념이 뭐야? 흡수층에서 전자와 양공쌍이 만들어지는 개념을 뭐라고 했어? 양자 효율이라고 했던 거지. 여기에서는 에버렌치 영역에서는 에버렌치 증배나 증배계수 혹은 여기에서 일어난 현상이 아까 충돌 이온화가 됐던 거지. 그러니까 이 개념하고 그 다음에 양자혈하고 쓰이는 영역 자체가 같아 달라. 지금 이 개념이 쓰이는 영역하고 양자효율이 쓰이는 영역하고 같아 달라. 다르죠? 그럼 그거 구분해야지. 계속 증배계수 설명합니다. 증배계수는 에버렌치 영역의 전기장의 크기가 클수록, 아까 전기장 크기 나왔어. 그러면 지금 앞에 전기장 크기 나왔죠? 전기장 크기와 관련되는 개념이 뭐였어? 전기장 크기와 관련되는 것이 전자의 뭐였어? 속도 아니야? 역전압인가? 역전압이죠. 역전압이 클수록 전기장의 세기가 커진다 아니었나? 그럼 어떻게 되냐면 속도가 커지는 거였으니까 전기장의 크기가 클수록 작동 온도가 낮을수록 뭐가? 증배계수가 커진대. 그러면 지금 거기서
역전압하고도 중백에서도 어떤 관계? 비례관계라고 볼 수 있겠지. 전류의 크기는, 이거 전류의 크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네. 전류의 크기는 단위 시간당 흐르는 전자수에 비례한데, 전류의 크기는 전자수에 비례한다는 얘기는 전자수가 많으면 전류도 어떻게 된다는 거야? 세진다는 얘기네. 이러한 과정을 거쳐 광신호의 세기는 전류의 크기로 변환된대. 지금 이러한 과정이 뭐였어? 지금 광자가 흡수층에 들어가면 이렇게 나뉜다는 거잖아. 그러면 광신호의 세기는 전류의 크기로 변환된다는 얘기는 광신호의 세기가 그 다음에 전류의 크기랑 비슷한 거고. 왜? 광신호가 광자가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 뭐랑 뭐로 바뀌어? 전자와 양공쌍이 생긴다는 거였잖아. 맞아? 흡수층에 광자가 입사가 되면 전자와 양공쌍이 생긴대. 그럴 때 지금 전자가 에버랜치 영역을 지나가면서 반도체 소자와 부딪히면서 전자 양공쌍 계속해서 늘어나는 거잖아. 그래서 신호의 세기는 전류의 크기는 뭐야? 전류의 크기는 전자수에 비례한다 라고 얘기했으니까 지금 여기도 늘어나게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결국 광자의 세기랑 전자수랑 어떻게 돼? 비례관계가 되는 거죠. 문제 봅니다. 1번. 에버랜치 광다이오드는 광신호를 전기신호로 변환해 주는 것으로, 앞에서 지금 광신호를 아까 전기신호라고 하면 전류의 크기 이렇게 바뀌었던 거지. 전류라는 얘기를 썼으니 전류는 바로 전기를 말하는 거니까 앞에 있는 거 맞고, 에버랜치 영역에 유입된 전자가 생성하는 전자 양공쌍의 수는 양자율, 아까 양자율은 어디서 썼던 거야? 에버랜치 영역이 아니라 그렇지, 흡수층이었던 거지. 얘는 뒷부분이 틀렸던 거네. 네. 요거는 이제 전류가 전자의 흐름을 말하는 거죠. 그냥 요거는 이게 고3 지문이라 좀 그런 건데, 아마 여러분들 중학교 때 그거 배우지 않나? 전자의 이동이 전류를 형성하는 거지. 전자가 이동하지 않으면 전류가 생기지 않는 거고. 이거 과학 시간? 그렇지. 그래서 중요해. 무슨 말이냐면 우리 국어에서 비문학 지문에서는 배경 지식을 사실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학교 때까지 해서 여러분들이 배운 배경 지식은 이거는 그냥 당연히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냥 문제로 돼. 혹은 지문으로 그냥 써주는 거라 이 정도는 좀 알고 있어야 돼. 다시.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이 지금 이제 전자의 량하고 전자하고 전류의 관계 혹은 전압의 관계, 이거와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 그 힘 하면 어떻게 되죠? 그 힘과 속도와의 관계 이렇게 해서 식 세우는 거 있지 않나? F는 ma, 질량 곱하기 mv인가? F는 mv? 아니, F는 mv. 속도.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때까지 배운 건 여러분이 다 알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지문을 구성을 해요. 이거는 맞아. 선생님 이거 우리 이 지문에 없는데요. 이건 이제 일종의 상식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이 당연히 고1 때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그냥 이렇게 알아두는 것이, 다시 전류의 흐름이 지금 여기서 전기신호가 전류의 흐름, 전류의 크기, 전류로 바뀐다. 이거를 통해서 이제 도출한 하나의 선택지 내용이라고 그렇게 그냥 기억해 주세요. 두 번째 거 봅니다. 역방향 전압이 클수록 전극으로 이동하는 전자의 수가 커지면 여기까지 따져봐야죠.
역방향 전압이 클수록 전극을 이동하는 전자의 수가 커지면 맞아 틀려? 왜 맞는 것 같아? 그게 이게 맞아. 여기 지금 이 문장이 거기 지문에 직접적으로 언급이 안 된 문장이죠. 그러니까 추론하는 문장이란 말이야. 그러면 이 역방향 전압이랑 관련되는 개념이 하나 대상이 나오지. 역방향 전압이랑 관련되는 대상이 뭐야? 거기 역방향 전압이랑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거 나오는데 전기장의 색이 아닌가? 맞죠? 역방향 전압이 커질수록 뭐가 세져? 전기장이 세지지. 전기장이 세지면 또 뭐가 세지죠? 전자의 수가 늘어나? 이거 직접적으로 전자의 수가 늘어난다 안 나올 텐데? 그렇지. 다시 가속대가 큰 속도를 갖게 되고 이렇게 되면은 속도가 이제 늘어나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어떻게 된다는 거야? 충돌 이온화가 일어난다는 얘기인 거지. 그래서 또 다른 전자가 만들어지는 거고 그 결과 전자수가 늘어나게 된다가 되는 거니 결국 전기장의 크기가 클수록 증배계수가 이제 늘어난다고 이 뒷부분에 나온 거죠. 그러니까 그 중간 부분을 이제 이어준 거야. 그래서 문제에서 말하는 이 부분 커지면 여기까지는 이제 맞는 내용이 되는데 이에 따라 전자의 수가 늘어날수록 전류의 크기도 커지는 거지. 여기까지 비례관계였어. 그런데 작동 온도는 관련이 있었어 없었어? 관련이 없었죠. 위에 작동 온도 뭐라고 되어 있었냐면 작동 온도가 봐봐 클수록 지금 얘랑 끌었잖아. 증배계수는 전기장의 크기가 클수록 증배계수는 커지는 거고 온도가 낮을수록 커진다는 얘기인 거지. 그러니까 증배계수랑 전기장의 크기는 비례관계가 되는 거고 증배계수랑 작동 온도의 관계는 반비례 관계가 된다는 것. 더군다나 문제를 보면 커지며 같이 늘어난다고 했으니 또한 상충되는 거지. 낮아야 이제 커진다고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관계가 직접적인 관계도 없는 거고. 그래서 여기서는 이 뒷부분이 틀린 거.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갑니다. 여기 있는 거 첫 번째 지문은 우리가 앞에서 봤던 첫 번째 그 있죠. 형광등하고 그 다음에 백열전구 그 구조랑 똑같아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집에서 한번 해보세요. 그 다음에 지금 어떤 거를 해보냐면 요 2번을 합니다. 우리 요거 2번까지 보고 마치는 걸로 할게요. 다시 그러면 이제 과제가 어떻게 됐느냐. 지금 앞에 모드 T 예, 1번 있었죠. 백열전구랑 형광등 그 1번. 그 다음에 지금 모드 S에서의 1번 그리고 3번 모드 T에서 1번 모드 S에서 1번 그 다음에 3번 그 다음에 한 걸음 전체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5개일 거야. 만약 이게 조금 지금 이제 2번을 볼 건데 2번이 일찍 끝나면 3번까지도 좀 볼게요. 응? 부교재도 당연히 숙제죠. 많죠. 예. 많은데 어떻게 해야지. 일단 이게 우선순위 이걸 우선순위를 해주시고 부교재는 그 다음에 좀 여력이 있으면 그 다음에 좀 해주세요. 여기에 우선순위로 해주세요. 지금 2번 읽고 문제를 한번 풀어봅니다. 봅시다. 취미판단에 대한 설명. 취미판단이란 대상의 미추를 판정하는 미추 판정하는 미감적 판단력의 행위이다. 모든 판단, 이거 주의해야지.
왜 그러냐면 모든 판단이라고 얘기를 했으니 결국 모든 판단 안에 취미 판단이 있는 거니까. 모든 판단은 S는 P다라는 명제 형식으로 환원이 되는데 그 가운데 이성이 개념을 통해 지식이나 도덕 준칙을 구성하는 규정적 판단에서는 지금 규정적 판단에 대한 설명인 거죠. 앞에서 뭐에 대한 설명을 했는데 취미 판단. 그러니까 모든 판단에는 취미 판단과 규정적 판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설명이 좀 치사한 게 지금 처음에 얘기했던 거는 얘에 대한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러면 얘와 관련되는 거 쭉 얘기하면 되잖아. 그리고 얘와 관련되는 거 쭉 얘기하면 되는데 얘는 그렇지가 않죠. 시작은 이렇게 했으나 규정적 판단, 취임 판단, 규정적 판단 치면 번갈아 가며 설명하고 있어. 더군다나 처음에 모든 판단에는 이렇게 되는데 이 모든 판단에는 취임 판단과 규정적 판단으로 나눠볼 수 있다라고 하면 훨씬 더 쉽게 이렇게 구분이 될 수 있을 텐데 그렇지가 않았단 말이야. 그런 면에서 헷갈리는 거야. 앞에서 봤던 지금 순서를 밑에 있는 거 설명하고 그 다음에 가운데 거 설명했던 거 이게 하나 우리가 좀 헷갈리게 하는 거 하나고 또 한 가지 방법은 이렇게 번갈아 가며 설명하는 것도 우리들이 읽을 때 내용 정리를 조금 어렵게 만드는 것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읽었을 때 이 구조가 머릿속에 생기면 잘 처리한 거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설명 대상이 나눠졌으니 당연히 뭐가 이제 또한 중요하겠어. 공통점과 차이점을 정리한다는 생각으로 읽어주시면 되겠다. 계속 봅니다. 그럴 때 이제 규정적 판단이야. 규정적 판단은 이성이 개념을 통해 지식이나 도덕 준칙을 구성한다는 거네. 완전 다른 거네. 취임 판단은 미추, 미감에 대한 얘기인 거고 규정적 판단은 이성, 지식, 도덕 준칙, 개념 이런 대응인 거예요. 그래서 규정적 판단에서는 수러 P가 보편적 개념에 따라 보편적이라는 말도 새로 나왔어. 객관적 성질이란 말도 새로 나오고 다시 지금 이 글은 취임 판단에 대한 설명하고 규정적 판단에 대한 설명을 나누는 거란 말이야. 이게 뭔지 몰라 나도. 그런데 지금 나눠서 설명하고 있으니 나누자는 얘기인 거지. 그래서 규정적 판단에서 사용하는 단어들하고 취임 판단에서 사용하는 단어들을 여러분들이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점. 계속 주어 S에 부여한데 이와 유사하게 취임 판단에서도 즉 P, 즉 미 또는 추가 마치 이로 주의해야지. 객관적 성질인 것처럼 그렇다는 얘기는 객관적 성질이라는 거 아니라는 거야. 성질이 아니란 얘기인 거지. S에 부여된다 하지만 실제로 취임 판단에서 P는 오로지 판단 주체의 쾌 또는 불쾌라는 주관적 감정, 이거 완전히 대척점에 있네. 앞에서는 이성, 객관적 이런 얘기했는데 얘는 감정, 주관, 그 다음에 쾌, 불쾌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또한 규정적 판단은 명제의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타당성. 그런데 앞에서 지금 보편적, 객관적 이런 얘기 했잖아. 거기에다가 이제 뭐가 들어가는 거야? 하나, 타당성이 들어가는 거죠. 다시 앞에서 객관적, 그 다음에 보편적 이런 단어 그대로 썼잖아. 거기에 새로 쓴 단어 타당성. 지향함으로 하나의 개별 대상뿐 아니라 이거 주의해야죠. 하나뿐 아니라 여러 대상이나 모든 대상을 묶은 하나의 단위. 묶은 단위에 대해서도 규정적 판단이 이루어진대. 이와 달리 이제 뭐 튀어나와야 돼 그러면? 이와 달리니까. 취미요. 그렇지. 취미 판단. 취미 판단은 오로지 하나의 개별 대상에서만 얘는 하나 또는 묶음. 그런데 얘는 하나에서만 이루어진다. 즉 복수, 여럿의 대상을 한 부류로 묶어 말하는 것은 이미 개념적 일반화가 되기 때문에 취미 판단이 될 수 없다. 지금 이 일반화라는 말 지금 썼어 안 썼어? 일반화라는 말 지금 없죠? 그러니까 지금 일반화가 추가되는데 봐봐. 지금 일반화가 어디 추가가 돼야 돼? 취미 판단에 추가되는 거야? 규정적 판단에 추가돼야 되는 거야? 그렇지. 그런데 지금 뭐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거야. 그러니까 얘는 얘구나 따로따로 설명하면 안 어려운 거야.
그런데 왔다 갔다 하면서 마치 예인 것처럼 지금 문장 속에 숨겨둔 거죠. 다시, 우리가 글을 읽는다는 것은 내용을 이해한다는 게 뭐냐? 주어진 내용을 그냥 잘 나누는 거예요. 그게 독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중에서 이제 숨은 내용은 문제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거고. 마저 볼게요. 한편 취입한다는 오로지 이제 다시 취입한다는 설명이네. 대상의 형식적 국명만 관조. 관조는 무슨 뜻이냐면 본다는 뜻이에요. 그냥 형식적 국면을 관조하여 그것을 일으키는 감정. 아까 뭐였어? 아까 주관적 감정 할 때 나왔던 개념이 뭐였었지? 쾌 또는 불쾌였잖아. 주관적 감정, 쾌 또는 불쾌에 따라 미추를 판정하는 것. 아까 미추 판정하는 것이 뭐였어? 취입 판단이었지. 것 이외의 다른 목적도 배제하는 순서 태도. 지금 배제한다는 얘기인 거잖아. 어떤 다른 목적도 배제한대. 즉 미감적 태도를 전제로 한다. 아까 미감이라는 말 썼죠? 취입 판단에는 대상에 대한 지식뿐 아니라 실용적 유익성, 교훈적 내용 등 일체의 다른 맥락이 끼어들지 않아야 하는 것. 일체의 다른 맥락이 끼어들지 않아야 하는 것. 결국 이 내용은 앞에서 얘기했던 어떤 목적도 배제하는 거랑. 그러면 취입 판단에는 지식, 유익성, 교훈적 내용 이런 것들이 안 들어간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럼 뭐에 가깝겠어, 쟤네들은? 방금 여기 지식, 실용적 유익성, 교훈적 내용은 뭐에 가깝겠어, 그러면? 그렇지. 왜냐? 이 글은 모든 판단을 둘로 나눴잖아. 맞지? 취임 판단에 대한 거, 규정적 판단에 대한 걸로 모든 판단을 나눈 거란 말이야. 그러니 취임 판단이 아니면 당연히 무슨 판단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 규정적 판단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이 글에 따른 적절한 사고 과정, 정리 과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문제 볼게요. 취입 판단의 P는 미추의 판정의 주체가 보편적, 지금 우리 보편적 개념 이런 거 누가 썼어? 이런 단어. 규정적이 쓴 거지. 따라 하나의 개별 또 객관적이라는 말. 지금 여기에서 보편적 개념, 객관적 성질 이거 다 누가 쓴 거냐면 얘가 쓴 거잖아. 그런데 지금 주어는 뭐라고 됐어? 취입 판단이라고 됐던 거야. 지금 맞아 틀려? 그렇지. 다시 선택지는 주어진 내용을 그냥 나누는 것 뿐이야. 거기에 해당하는 키워드가 들어있는 걸 묻는 거지 이 문장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묻는 게 아닙니다. 두 번째 문제 볼게요. 대상에 대한 판단 주체의 쾌 또는 불쾌와 관련되는 것이 또 뭐야 이거? 취입 판단인 거죠. 불쾌가 미감적 태도를 바탕으로 발생할 것이 아니래. 그럼 뭐에 대한 얘기인 거야? 규정적과 관련될 수 있겠네. 지금 그것이 아니래. 이 쾌 또는 불쾌에 따른 판정은 취입 판단에 필요해서 적합하지 않다. 맞아 틀려? 그렇지. 됐습니까? 다시 지문에 나온 내용을 이해하려 하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서 나눠주세요. 문제를 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를 풀 때도 그 선택지, 그러니까 주어진 핵심 그 키워드가 선택지에 적절하게 배열되어 있는지를 보는 것이 그 선택지의 의미를 판단해서 접근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 우리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아서 하나만 더 볼게요. 하나를 더 보는데 지금 그 다음 거는 조금 어려운 거야. 순서에 대한 거니까 그거 빼고 어떤 거를 보냐면 한 장 더 넘겨보세요. 그러면 한 걸음 더해서 첫 번째 거. 한 걸음 더해서 첫 번째 거. 거기 이제 그림, 예술 나오는 지문이죠? 스타이컨 나오는 거. 요거를 한번 풀어봅니다. 지금 취임 판단 여러분들이 잘 했기 때문에 아마 얘도 충분히 잘 할 수 있을 거예요. 다만 이 지문에서의 힌트는 구조입니다. 우리가 지문에서 구조라는 말이 나오면 간단하게 도식화하기로 했다는 거 잊지 마시고
우리 과제를 정리해 볼게요. 지금 과제가 20쪽입니다. 20쪽 문제 풀어주시고, 다음은 26쪽 풀어주시고, 그 다음에 30쪽, 그리고 34쪽. 이 34쪽에서 지금 이제 이 과제 중에서 34쪽에 2번 있죠? 34쪽에 2번을 풀면 이거는 정말 그러니까 아까 전에 내가 이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제 독해가 비문학을 읽고 이해하는 것이 내용을 정리하는 거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런데 아까 그 34쪽의 2번 문제는, 얘는 정말 글을 이해하는 능력이 필요한 거야. 글을 이해해야 풀 수 있는 것이 그 문제예요. 실제로 3학년 수능에서 나왔던 문제를 제가 조금 쉽게 이제 바꾼 거긴 한데, 그 문제의 정답률이 40% 정도밖에 안 돼. 그러니까 국어에서 40%라고 하면 거의 애들이 문제를 찍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이과가 아니고서는 아마 그 문제는 손도 대기가 좀 어렵지 않았을까. 실제 고3들이 문제를 풀었을 때. 그래서 앞에 이 주어진 구체적인 상황을 이해해야, 그 사례가 충분히 소화가 되어야 그 2번 문제를 풀 수 있어요. 그걸 이제 약간 뒤집은 겁니다. 그 사례를 이해하고 그 사례와 반대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딱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풀었다 그러면 앞으로 국어 조금만 하면 충분히 다 맞힐 수 있습니다. 진짜. 그 2번 문제가 여기에 실려있는 모든 문제 중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야. 글 전체에 있는 것보다도 훨씬 더 어렵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34쪽을 읽을 때 여러 번 읽으세요. 문제 풀기 전에 여러 번 읽고 좀 이해해 주기 바랍니다. 봅니다. 스타이컨의 빅토르 위고와 생각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로댕이라는 작품이야. 스타이컨의 이 작품에 대한 설명이죠. 회화주의 사진을 대표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회화주의 사진을 대표한대. 그러면 스타이컨의 작품을 통해서 뭘 설명하겠다는 거야? 스타이컨의 작품을 통해서 뭘 설명하겠다는 거야? 그렇지. 회화주의 사진을 설명하는 거야. 그러면 이 작품에 드러난 특성이 회화주의 사진의 특성이 되는 거고, 회화주의 사진의 특성이 스타이컨의 작품의 특성이 되겠죠. 대표라는 말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작품에서 이제 피사체들, 요새 이제 사진 많이 찍으니까 이제 피사체는 사진 찍히는 대상을 말하는 거죠. 피사체는 사진 찍히는 대상입니다. 피사체들은 조각가 로댕과 그의 작품인 빅토르 위고와 생각하는 사람이다. 그래. 찍히는 대상은 요즘 로댕, 그 다음에 그의 작품 빅토르 위고랑 생각하는 사람이래요. 그럼 그 나왔으니까 누구의 작품이라는 거야? 그렇지. 로댕의 작품에 빅토르 위고도 있는 거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거야. 스타이커는 로댕을 대리석상 빅토르 위고 앞에 두고 찍은 사진과 지금 하나는 스타이커는 로댕을 빅토르 위고랑 같이 찍은 사진과 청동상 생각하는 사람을 찍은 사진을 합성하여 하나의 사진 작품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제작된 사진 구도에서 지금 구도 나왔잖아. 그럼 정리해야지. 지금 사진 어떻게 되는 거야? 하나는 로댕이랑 그 다음에 로댕을 대리석상 앞에 두고 찍었대. 빅토르 위고 앞에 로댕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청동상 생각하는 사람 이렇게 사진 두 개를 찍은 거지. 맞지? 얘 사진 하나랑 얘 사진 하나잖아. 여기 쉼표가 있는 거니까 지금 이 두 개를 어떻게 했대? 마치 하나의 사진처럼 합성했대. 그러면서 구도라는 말 때문에 지금 이걸 확인하는 거란 말이야. 어둡게 나타난 근경에는 로댕이 생각하는 사람과 서로 마주보며 비슷한 자세로,
그럼 근경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왜 치사한 거냐면 실제로 사실 이 유형은 딱 한 번 나오고 안 나왔습니다. 왜냐? 얘는 딱 사진을 이 스타이컨의 사진을 그림 그 문제에다가 실어주면 얘는 그걸로 끝이야. 그런데 지문에 그 사진이 없어. 물론 문제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시간을 잡아먹는 문제거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지문에 구도라는 말이 나오면 꼭 도식화를 해봐야 돼. 왜? 지금 사진을 얘랑 얘로 찍었는데 설명은 어떻게 하고 있어? 설명 묶어서 해. 이렇게 제작된 사진의 구도에서 어둡게 나타난 근경에는 로댕이 생각한 사람, 이게 뭐라는 거야? 이게 근경이야. 마주보고 있는 거. 앉아있고 반면 그러면서 얘는 어둡대. 환하게 보이는 원경에는 빅토르 휴고가 이들을 내달아보고 있대. 그럼 얘이지 바로 원경. 환하게 되어 있대. 사진은 얘 찍었는데 설명은 이렇게 하고 있으니 머릿속에 이 구도가 없으면 당연히 근데 이거를 읽고 어떻게 바로 머릿속에 구도로 생길 수 있겠어. 그러니 이걸 시각적으로 간단하게 옆에다가 적어보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접근 방법이 되는 거죠. 원경에는 빅토르 휴고가 내려보는 모습으로 배치되어 있다. 단순히 근경, 봐봐. 이것도 이제 치사한 거야. 왜냐, 합성을 어떻게 한 거야? 이렇게 합성한 거잖아. 그런데, 물론, 근경과 원경 합성한 것이 아니라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근데 설명을 이렇게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단 말이지. 여러분들 자꾸 헷갈리라고. 그것이 아니라 두 사진의 피사체들이 작가가 의도한 바에 따라 하나의 프레임 속에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당시로서는 고난도인과 지금 앞에서 언급되지 않은 정보, 작가가 의도한 바, 그 다음에 고난도의 합성 사진 기법을 동원한 것이다. 또한 인화 과정에서는 피사체의 질감이 억제되는 감광액, 피사체의 질감이 억제했다니 감광액이 뭔지 모르면 어때? 인화할 때 피사체의 질감을 억제하는 것을 썼대. 지금 이것이 스타이컨 작품, 사진의 특성인 거고 지금 이 방식이 또 뭐의 특성이기도 한 거라고. 뭐의 특성이기도 한 거라고. 회화주의 사진. 회화주의 사진은 뭐 했다는 거야? 합성하고 그 다음에 질감 억제제를 사용했다. 이렇게 해도 된다고. 왜? 대표한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계속 이 사진에서는 피사체들의 질감이 뚜렷이 살지 않게 처리하여, 그렇죠? 앞에서 그렇게 얘기했지? 모든 피사체들이 사람인 듯한, 왜? 여기서 사람인 건 하나밖에 없잖아. 여기 사람인 건 하나밖에 없잖아. 누구밖에 없어? 로댕만 사람이거든. 얘 로댕의 작품이었잖아. 조각상이었단 말이야. 사람이 아니었어. 그러니 지금 질감을 뚜렷하게 하지 않은 이유가 뭐 때문인 거야? 뭐 때문인 거야? 사람처럼 보이게 하고 싶었던 거네. 표시해야죠. 처리하여 여기까지 문제 없어? 모든 피사체들이 사람인 듯한 느낌을 주고자 하였다. 대문호. 혹시 이거 무슨 뜻인지 알아? 대문호? 대문호가 무슨 뜻이냐면 위대한 작가를 말합니다. 왜냐면 이게 이제 물론 대문호라는 뜻을 몰라도 정답을 찾아낼 수 있었거든. 그 문제를 보면 요 대문호라는 말 때문에 한 친구가 자꾸 이거 때문에 고민을 하는 거야. 답을 안 고르고. 대문호가 도대체 뭐냐? 그러니까 이제 문제에서는 뭐 작가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 근데 그 선생님 빅토르 위고가 문학작가라는 말이 어디 나오느냐? 그것이 어디에 숨어 있었냐면 대문호라는 말에 숨어 있는 거거든. 그것 때문에 고민했다는 거야. 그렇다고 그 친구가 그 문제를 틀린 건 아닌데 답은 명확하게 나오지만 이제 그 문제를 풀면서 혹은 연습을 하면서 뭐 하는 거냐면 지금 우리가 했던 방식대로 이게 왜 답이 아닌지를 자꾸 이제 지문에서 이제 찾는 연습을 하는 거란 말이지. 그런데 그게 이제 안 찾아지는 거야.
그것이 대문호라는 말에 숨어 있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독해가 좀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 아니 문제를 잘 풀기 위해서는 나름의 좀 어휘력도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봅니다. 대문호 빅토르 위고가 내려다보고 있는 가운데 로댕은 생각하는 사람과 마주하여 자신도 생각하는 사람이 된 양 같은 자세를 묵상하고 있는 모습을 취하고 있다. 지금 이 부분 이미 앞에서 설명했던 거죠? 문제가 없어. 원경에서 희고 밝게 빛나는 빅토르 위고는 근경에 있는 로댕과 생각하는 사람의 어두운 모습에 대비되어 창조의 영감을 발산하는, 지금 여기부터 설명하는 건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이 작품의 주제, 의미가 되는 거네. 지금 여기서 빅토르 위고는 뭘 발산해? 창조의 영감을 발산하는 모습인 거야. 뭐랑 대비가 돼서? 어두운 모습에 대비돼서. 이러한 구도는 로댕의 작품도 문학작품과 마찬가지로, 그럼 문학작품 튀어나온 게 뭐 때문이라고? 대문호 때문에 튀어나온 거라고. 그리고 문학작품 쓴 사람은 빅토르 위고가 되는 거고. 문학작품과 마찬가지로 창작의 고뇌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다. 그래서 두 번째 문단은 이 스타이커 사진의 주제, 의미를 설명한 거죠. 됐습니까? 문제 볼게요. 1번. 원경의 대상을 따로 촬영한 건 맞아, 틀려? 맞아, 틀려? 틀리죠? 원경의 대상 따로 촬영하지 않았어. 원경이 뭐였어? 빅토르 위고잖아. 뭐랑 같이 찍었어? 로댕이랑 같이 찍었지. 따로 촬영한 게 아니야. 촬영한 것은 인물과 청동상. 청동상 이거 확인해야겠네. 뭐 올라가서 확인해야지 뭐. 청동상은 생각하는 사람이야, 빅토르 위고야? 촬영한 것은 여기서 인물은 누구죠? 그렇지. 인물과 청동상을 함께 찍은 것, 이것도 틀렸죠? 생각하는 사람 혼자 찍었으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대비 효과는 맞아요. 원경이 밝은 거, 근경이 어두운 거. 그래서 저 두 부분이 틀렸다. 그 다음에 2번입니다. 스타이커는 인화 과정에서 감가객을 사용하여, 맞아, 틀려? 맞죠? 근경의 대리석상과 근경이면 여기잖아. 아까 생각한 사람 뭐라 그랬어? 그렇지. 여기가 틀렸네. 봐봐. 지금 결국 아직 끝까지 다 보진 않았지만 이 두 문제 모두 이 작품의 구도를 시각화하지 않았으면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는 아니야. 계속 읽어보면 답은 나오겠지만 시간 안에 문제를 적절하게 해결할 수 없었겠지. 그러니까 지문에서 구조, 구도 이런 말이 나오면 꼭 시각화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 전에 먼저 뭐부터 해야 돼? 아까 전에 우리 글 들어갔을 때 먼저 뭐부터 하기로 했어? 글 전체를 본다고 하면 문제부터 확인하기로 했잖아. 문제에서 혹시 그래프나 그림이 있는지 확인하고 그거 없으면 이제 지문 보고 있으면 지문에서 그런 설명 그래프나 그런 것들이 있으면 조금 더 잘 설명이 될 수 있는 부분,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해 가면서 읽어주면 문제 파악이 혹은 지문 파악이 보다 수월해질 거라는. 맞아볼게요. 여기 틀렸어요. 그 다음에 원경의 청동상 여기도 틀렸죠. 원경의 청동상 대비 효과를 높였으면 대비 효과는 받고 이를 통해 생각하는 사람도 창작의 고뇌 속에서 만들어진 작품. 생각하는 사람 누가 만든 건데? 그렇지. 로댕이 그렇게 고뇌 속에서 만들어진 작품이라는 의미를 표현하고 있다. 누구처럼? 빅토르 위고처럼 창작의 고뇌 속에서 로댕도 자신의 작품을 만든 거다라는 것을 스타이커는 자신의 회화주의 사진을 통해서 표현한 거다. 이렇게 이제 정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오늘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한 번밖에 안 쉬었으니까 긴 시간 쭉 봤는데 다시 이제 막바지예요. 이번 금요일이면 끝납니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특강은 끝나긴 하지만 여러분들은 최소한 한 달 동안은 더 봐야 돼. 그러니까 앞으로 2주 동안 더 보셔야 돼요. 새로운 거 보지 말고 계속 이거 보면서 맞아 이렇게 읽기로 했었지. 이거 이렇게 접근하는 거지. 자꾸 이거를 반복해달라고.
그렇게 해서 마치 외울 정도로 지문의, 여기 우리가 같이 공부했던 지문의 구조라든지 그 다음에 선택지의 방식을 좀 외울 정도로 좀 봐주고 난 다음에 새로운 지문을 통해서 좀 연습을 해주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우선이에요. 물론 우리 이제 그 부교재에 해당하는 3장도 물론 여러분들이 해와야겠긴 하지만 지금 방금 얘기했던 이 점을 조금 더 신경 써서 해와 달라. 아시겠습니까? 네. 그러니까는 이렇게 적으면 되겠네요. 3장은 선택. 됐죠? 되도록이면 해오는 걸 바라지만 안 해와도 다음 시간에 하면 되는 거니까 여기까지 해서 마치는 걸로 할게요. 고생하셨어요.